안녕하세요. 저부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조금 지겹습니다. 가맹 택시가 지금처럼 계속 증가할 때 우리의 수입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대략 예상을 하면 지금 매출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매출이 한 30% 이상 내려갈 것이다. 서울 기준으로 가맹 기사님들이 20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그래서 순익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내려가겠죠.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헛소리 아니야. 내가 지금 하루에 30장, 35장, 40장씩 찍는데 무슨 서울 가맹이 20장 초반까지 매출이 내려가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미래인데 그 미래를 우리가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질 않죠. 근데 그 미래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아,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예상하지 못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저는 조회수가 떨어지겠지만 이런 얘기로 인해서 그냥 미래를 생각하기 싫으면 안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온라인에 글이 올라옵니다. 날이 갈수록 콜이 없는 거 아니죠. 콜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콜을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가맹 기사님들이 굉장히 콜을 집중해서 많이 받고 매출을 많이 올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이 평평하게 펴지는 거죠. 또 다른 그 글 제목에는 우리 회사 법택 아저씨 내경색으로 돌아가셨네. 네. 이것도 좀 불편하지만 우리 택시 기사들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의식적으로 차에서 많이 내리고 몸을 풀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택시 기사님들은 건강하시려면 네. 그냥 돈 벌겠다라는 데 집중하고 예전처럼 돈 벌어야지라고 하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2008년 기사를 쭉 예전 택시 기사를 찾던 중에 본 거예요. 08년 기사 중에서 대구의 택시 기사 당시에 면허가 3,900만 원 주고 구입. 지금 한 6천 넘어가겠죠?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자, 하루 수익금이 7에서 9만 원. 근데 그 중에서 약 절반이 연료비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좀 기괴하고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매출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절반이 연료비라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08년에 개인 택시 매출이 그 대구 기준으로 237만 원, 법인이 264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택시 매출 기준으로 25일 근무한다라고 하면 9만 원 잡으면 9, 28, 9, 5, 45 하면 얼추 맞죠. 네, 그래서 하루에 9만 원에서 10만 원 매출. 그 중에서 절반이 연료비. 그래서 한 100만 원 초중반을 벌어가시는 정도가 08년에 대구의 개인 택시 기사님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이거보다 1.5배 정도, 2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대구의 택시 번호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때는 당연히 가맹이나 콜이 없었겠죠. 자, 일반적인 수익이 평평하게 기사들에게 나누어지는 시점이고 법인 택시가 충분히 많이 돌아가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의 매출은 이 정도까지, 순이익은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손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당연히 공차가 증가하겠죠. 그로 인해서 연료비가 과하게 많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237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연료비 나가버리고 순이익이 100만 원 초중반이라서 최저임금보다 돈을 못 버는 상황. 이게 굉장히 기괴하게 생각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흐름으로는 저 정도까지 심각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큰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다시 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택시 운송 수지 분석.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이건 원래 내용은 코로나 때 어떻게 변화했나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순이익이나 운송 수익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할지 그 2019년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2019년은 택시에서 보면 과도기의 그 전환점 직전이었습니다. 2014, 15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앱택시, 콜택시,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9년에서 2020년 정도까지 그냥 일반 호출 형태였습니다. 뿌려주는 형태.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는 시점에 가맹이 나오고 2020에서 2021년에 본격적으로 가맹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카카오가.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맹으로 콜이 굉장히 몰리는 그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결국은 모든 기사가 이제 가맹으로 들어가요. 이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가맹이 아니면 아예 매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뭐 서울에서는 아직 우린 괜찮은데 그런 기사님들이 댓글 남겨주시는데 시간 지나 보시면 압니다. 그나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중심지고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다 출근하면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서울은 그나마 아직은 버텨요. 하지만 서울도 결국 가맹 기사님들이 지금 추세로 계속 증가하면 그냥 똑같아집니다. 인천은 이미 비가맹차를 보기가 힘들고 가맹이 너무 많고 이런 곳에서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을 즐기십시오. 조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요거 먼저 보죠. 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어땠습니까? 이게 팬데믹 때 우리가 흑감하긴 했지만 단순히 팬데믹 때가 아니고 2010년대 이후부터 어땠습니까? 4만 1000명이었던 분들이 서울 기준으로 3만 1000명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2010에서 2018년 8년 사이에. 이미 택시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실 가장은 거의 하기가 힘든 거예요. 매출상으로 본다면. 유지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법인택시에서 기사님들이 계속 빠지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 전혀 상관없는 그때 이미 2010에서 18년까지 4만 1000에서 3만 1000으로 10,000명이 빠져버립니다. 그냥 큰 흐름이에요. 근데 법인택시 기사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 과정에서 이 수익이 개인택시 쪽으로 몰린 거죠. 자, 법인택시는 고정지출이 많아요. 그 고정지출의 구조, 기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고정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떠나가고 기사가 떠나갈수록 법인택시가 더 힘들어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가 가고 있다. 자, 이 영상에서는 협동택시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려볼게요. 뒤에. 그러니까 고정지출이 너무 과한 이 법인택시 회사나 기사나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운행되는 차가 줄어들면서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버티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2010년대 중반부터 웹택시까지 본격화되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은 더 논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2024년 정도까지가 택시에서는 매출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시 택시 기사님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으로 쭉 갈 겁니다. 자, 등록 대수 대비로 본다면 2019년까지 이미 1.3대, 1.35 정도까지 면허 대수 기준이네요. 에서 팬데믹 때는 아예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이만큼 감소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완전 논하는 거죠. 근데 팬데믹이 좀 빨리 끝나버리니까 수요가 다시 증가하죠. 택시에 대한 수요. 근데 법인택시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죠? 개인택시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때 이제 중후반을 지나는 그때 엄청나게 택시 기사님들이 돈을 쉽게 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고급 대형 같은 경우에는 더 배수가 자율해서 많이 벌어버리는 현상도 나오고 그때 저도 이제 착각을 하고 뭐 고급 대형 같은 것들을 들어가서 돈 많이 번다라고 잠깐 착각하고 했다가 그만둔 거죠. 자, 그런 시대는 이제 없어요. 한국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상황들이 우리는 최근에 5년, 10년 사이에 택시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팬데믹이 지나는 과정에서 택시가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이제 기사님들도 약간은 이제 좀 과하게, 좀 과하게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랜저 K8 막 사버리고 전기 택시 막 5천만 원짜리 막 생각 없이 그냥 사버리고.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왜? 그만큼 벌어내거든요. 와, 택시가 이 정도 매출을 올리네? 야, 저녁에만 해도 막 35장, 40장 그냥 찍어버리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씩 쉬고 일해도 매출이 막 800, 900, 1000만 원 찍어버리고 순이익이 막 500, 600 이상 남아버리는 거야. 굉장히 기괴한 현상이 나와버리면서 거기에서 기사님들도 진짜 과하게 차를 사버린 거예요. 그게 불과 2년,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막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막 줄 서서 샀잖아요. 네, 오히려 과하게 택시로는 안 나오니까 돈 더 웃돈 지불하고 그냥 일반 차도 막 잡아서 택시로 등록하고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게 참 이게 우연찮게도 이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택시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좀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봐볼게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개인 택시, 이건 다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이기 때문에. 자, 개인 택시의 일평균 운행 대수가 어떻습니까? 19년에 35,000대예요. 근데 20년에 33,000대, 21년에 31,000대예요. 법인도 마찬가지로 일평균 운행 대수가 17,000에서 15,000, 13,000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감소해서 극단적으로 택시도 같이 감소를 해요. 운행되는 대수도 감소를 하는데 문제는 22년, 2023년 넘어가면서 이제 팬데믹이 슬쩍 끝나고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먼저 폭발해버리죠. 그 수요가 폭발해버리니까 운행이 줄어든 택시 입장에서 바로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택시 기사들이 떼돈을 버는 현상이 나옵니다. 회사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고 개인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고 2022년 3년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제꼈죠. 우리가 거기에 취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유튜브 수익 인정, 택시 기사님들 수익 인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내가 뭐 하루에 뭐 35장, 40장씩 막 찍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가맹으로 그냥 열심히 하루 뭐 꾸준하게 타면 뭐 35장, 30장 당연하게 찍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요즘 매출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감소가 아니고 정상화라는 거예요. 정상화. 자, 이걸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택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택시 5년 안 하신 분이에요. 가까운 시점에 한 5년 미만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택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택시는 돈 여유 있게 많이 버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시점에 5년, 6년 사이에 여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저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이게 좀 더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택시에서 당연한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15년 지나면 예전으로 보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 수 없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네. 자, 택시 기사님들의 연령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0대의 비율은 역시나 4%, 지금은 거의 뭐 4%도 안 되겠죠. 50대가 뭐 30%가 이미 무너졌고 60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60세 이상이. 그래서 2019년에 53%였던 게 65%, 지금은 거의 뭐 60% 후반까지 넘어갔겠죠. 자, 기사님들의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우리가 고령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제 여기 통계에서 자, 서울택시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맹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하는 흐름으로 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운행을 할까? 그걸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법인 택시 대당 1일 영업 실적 추이입니다. 2교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절반으로 우리가 짜게서, 근데 개인 택시는 여기에서 한 1시간은 적게 하잖아요. 법인 기준으로 12시간이고 우리는 뭐 11시간 평균 잡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한 45%, 46%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결제 건수가 38건입니다. 대당이에요. 2교대. 그러면 우리 개인 택시 기준으로 한 18건, 17건, 18건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행거리가 420km. 그러면 뭐 한 200km 정도 타겠네요. 그 다음 영업거리가 280km. 그러면 130km 정도를 타겠죠. 우리가 영업거리가. 영업률은 66.6%. 이건 어차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66%. 근데 여기에서 더 내려갈 거예요. 참고로 가맹사업자에서 그 영업률, 실차율 더하기 뭐 나머지 붙여서 영업률 전체로 보면 대략 한 8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참 때. 근데 지금 이제 가맹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증가하면 다시 예전의 이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전체 차량 한 대의 운송 수익금이 37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걸로 본다면 대략 우리 개인 택시 기준으로 한 19만 원, 18만 원을 찍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평범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18만 원, 19만 원 찍는 게 매출을 18만 원, 19만 원 찍는 게 정상화라는 거예요. 야, 미쳤냐? 무슨 19만 원을 찍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우리가 부정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2019년 그때 법인 택시 2교대 기준으로 나온 수익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6년 동안에 굉장히 기괴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 있었어요. 가맹이 나오고 그 가맹만 하면 다른 택시 기사들과는 말도 안 되게 막 따당 잘 되고 막 매출 많이 올릴 수 있고 그 장점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엄청 누리면서 차도 좋은 거 사고 당연히 거기에서 오히려 버티지 못하는 회사 택시와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급감해버리죠. 마침 거기에 팬데믹까지 연결되면서 회사 택시가 급감해버리고 더더욱 개인 택시 중에서도 가맹 단차들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는 기괴한 현상이 나왔어요. 2019년에 2교대 기준으로 차량 한 대의 운송 수익금이 37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과 2년, 1년 전에 어땠어요? 최근까지도 어때요? 아직도 뭐 가맹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30장 초중반을 찍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대충 타나요? 아니에요. 더 절박하게 악착같이 타시는 분들이 회사 택시 2교대 차량이에요. 그 회사 택시의 2교대 차량이 운송 수익금이 37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혼자 타면서 30장, 35장을 찍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즉 그건 우리가 단기적인 이 많은 우연들이 겹치면서 그 정도의 매출이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고수익이 나온 거고 그 고수익을 바탕으로 기사님들이 그랜저 K8 비싼 전기차 막 뽑아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저는 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가맹이 무한대로 늘어나면서 다시 2019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법인 택시 인당이에요.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린 요거보다 한 5% 정도는 낮겠죠. 주행 거리 자체가 짧으니까. 자, 그래서 결제 건수가 19.8건, 그 다음 주행 거리가 190km, 영업 거리가 123km, 거리 실차율이 64.5%입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님당 17만 원의 운송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을 못 맞추니까 기사님들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건 이제 잠깐 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협동택시를 좀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업자, 다른 형태니까. 근데 잘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2022년 3년 그때 팬데믹이긴 하지만 보십시오. 법인 택시예요. 법인 택시 한 대당 운송 수지예요. 운송 수입 전체가 2022년 기준으로 36만 원이에요. 근데 운송 원가가 얼마예요? 46만 원이에요. 자, 이걸 다 해서 운송 원가가 46만 원인데 운송 수입은 3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들이 계속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됐던 거예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로 나온 그 법인 택시들을 다른 곳들이 사면서 규모가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차량을 많이 가진 법인 택시 회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작은 회사들은 고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금 수지가 안 맞아요. 이미 적자 상태에서 빨리 망하냐 느리게 망하냐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까운 시점에 좀 무서운 게
협동택시로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협동택시에서도 진짜 순수하게 협동택시가 있고 기존의 법인택시인데 협동택시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나 이들은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협동택시화가 된 거죠. 그러면 협동택시의 특징이 뭐예요? 기사님들의 돈을 내는 거예요. 기사님들이 꽤나 큰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님들은 이게 개인택시화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기존의 법인택시로 도저히 굴러가지 않던 걸 기사님들에게 목돈 받아서 그걸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상당수를 충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건전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협동택시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인택시가 단순히 적자로 인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협동택시화 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회사의 대표가 기존의 법인택시일 때와 똑같은지 다른지 아니면 관리자들이 똑같은지 다른지 그 회사의 관리급 직원들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깊이 아는 사람들, 거기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협동택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협동택시를 돈 많이 출자하고 들어가 버리는 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민감하고 제가 뭐 그쪽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선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영세한 법인택시는 이미 구조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쭉 들어보시면 대략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수입에 취해 있죠. 근데 지금의 매출은 굉장히 애매한 아주 한국의 택시에서는 정말 이제는 나올 수 없는 지난 5년, 6년에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랑은 작별하고 다시 예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 굉장히 감소할 거예요. 당연히 순이익이 감소하고 그 순이익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자 지금처럼 혹은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30장, 35장 찍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택시는 결국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리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택시를 10년, 15년, 20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두 번째는 차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건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지난 1년, 2년, 3년, 4년, 5년에 취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매출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을 매출을 구조를 갖춰놨으면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 돈을 벌어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무리하게 되고 그 무리로 인해서 사고나 아니면 아마 제 방송을 듣지 못하고 그냥 고인이 되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중요한 건 노력해도 기존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가맹 개인 택시의 매출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는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도 미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택시나 그랜저나 K8 같은 택시들을 지금 과거에서 현재까지 생각하고 지금 그걸 뽑으면 현재부터 미래까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17만원, 18만원, 19만원 하루에 서울에서 찍고 순익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 25%, 30% 잡으면 13만원, 12만원이 순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랜저 K8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랜저 K8이면 연료비가 하루에 10,000원, 15,000원 더 해버리면 거의 순익이 여러분들 10만원, 11만원이에요. 말이 안 되겠지만 이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내년 중반이면 거의 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사실상 가맹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 가지는 있죠. 지금 갑자기 카카오에서 가맹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멈춰버려. 그러면 딱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로 인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그건 없습니다. 이제 가맹은 무조건 그냥 자유롭게 다 받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요건 역시나 큰 그림에서 가까운 시점에 왜 우리가 개인 택시가 잠깐 논았는지 이해를 해보죠.
자, 앱택시의 활성화에 따른 택시 운행 형태의 변화와 관리 방안. 이게 2016년 자료예요. 서울연구원 역시 자료고. 저 안기정님은 아마 서울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 생각이 많은. 자, 서울연구원 자료 출처입니다. 우리가 그 앱택시,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행위가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2015년 정도에 카카오가 본격화되고 카카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 2015년, 16년 정도부터 2020년 정도까지는 가맹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비가맹으로 무조건 콜을 뿌려주는 형태로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별도의 비용을 받는 서비스 형태들이 나오죠. 그리고 202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가맹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요 과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 자료에는 가맹이 없을 때의 얘기예요. 자, 가맹이 없을 때 우리 기사들이 왜 놀았는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법인 택시 기사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같으면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를 하지 않아도 택시 기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못 버티는 택시 기사님,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떠나간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개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계속 증가한 거예요. 그 증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증가했던 이유가 바로 앱택시의 활성화입니다. 보시면, 자, 앱택시 이용에서 핵심은 기사들이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앱택시가 활성화되니까 영업거리 늘고 회당 수입도 증가하더라. 장거리 영업이 전체의 46%다. 이상하잖아요. 손님은 똑같은데 앱택시가 본격화되니까 갑자기 매출이 늘고 장거리 수입이 늘어나요. 그래서 법인택시의 영업회당 수입은 2015년 7,300원에 비해서 33% 증가하고 앱택시를 이용하는 영업하는 기사는 회당 7,85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특히 앱을 이용하는 개인 택시 기사의 회당 수입은 2015년 대비 20%나 증가했다. 자, 요금이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더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앱 택시가 나오니까 개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때는 그냥 목적지를 다 띄워주는 형태였을 때예요. 가맹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콜을 엄청나게 골라버리는 거죠. 회사 택시도 마찬가지로 앱 택시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서 운행 거리가 8.2% 증가. 개인 택시는 특히 큰 증가폭을 보여줬다. 앱 택시 이용 기사의 회당 거리는 2015년 대비 30%가 늘어나 7.6km per 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 말이 됩니까? 개인 택시는 회당 거리가 무려 30%가 늘어났어요. 당연히 중장거리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훌쩍 뛰었겠죠. 자, 이 현상이 나온 거예요. 2010년대 중반에. 기사들이 콜을 엄청나게 골라버리는 거예요. 골라버리면서 꿀콜들을 개인 택시 기사들이 계속 쪼으면서 가져가 버리니까 반대편에서 회사 택시 기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감소하고 콜을 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근무 시간이 12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무조건 산악권을 맞춰야 되는데 개인 택시처럼 쪼지 못하니까 그냥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운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장거리 콜은 개인 택시 기사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콜을 못 가져가면서 회사 택시 기사들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버티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버티는 기사가 있지만 못 버티는 기사들은 나가 떨어지면서 회사 택시 기사가 계속 줄어버리는 현상이 이 앱 택시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순 배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회사 택시에 비해서 콜을 적극적으로 쪼은 기사들이 앱 택시를 이용한 영업의 경우 장거리 영업이 45.9%. 자, 10km 이상 장거리 영업이 무려 45.9%입니다. 소름이 돋죠. 이게 만약에 밤이라고 하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택시 시작할 때 그랜저는 진짜 소수의 기사님들만 하는 거였어요. 진짜 돈 여유 있고 아무런 돈 걱정 없는 그런 소수의 기사만 하는 건데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손님들이 나오고 그다음 가맹이 나오고 이게 2010년대 중후반 2020년대 넘어가면서 한 10년 사이에 이 비싼 택시들이 기사님들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물론 회사가 소나타를
덜 판 것도 있지만 바로 이런 운행, 장거리 영업이 가능했던 이 상황으로 인한 거예요. 코를 쪼으면서 코를 고른 거죠. 자, 앱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기사가 단거리 통행보다 수입이 높은 장거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단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승차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 단거리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결국 회사 택시가 운행해줘야 되는데 회사 택시는 그럴수록 기사님은 힘들고 어렵죠. 매출은 낮아지는데 일의 난이도는 올라가요. 단거리만 반복되면. 그러니까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줄어들수록 승객들은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승차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앱택시는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오히려 피크 시간에 택시를 잡기 힘들어지는 승차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승차난이 더 심했을 때가 있어요. 2010년대 후반에. 왜냐하면 한 밤에 9시, 10시부터 그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사님들이 다 골목 안이나 길거리에 예약등 켜고 차 세워놓고 핸드폰 보고 콜만 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콜 골라버리니까 정작 손님들이 쫙 증가하는 그 시점에 차량 대비 손님이 급증하는 그 밤 시간에, 피크 시간에, 그리고 대중교통 끊어지는 그 시간에 택시가 안 잡혀. 분명히 택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택시가 안 돌아다녀. 다 콜 쪼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오니까 서울시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느 정도 나온 게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가맹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 피크 시간에 콜 다 쪼는 그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인 택시의 시간 실차율도 12.5%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배회 영업에서 효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죠. 딱 기존 같으면 그냥 빙빙 돌다가 태워야 되는데 이 앱택시를 적극적으로 쓰는 기사들은 무조건 손님 콜 받고 거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물론 여기에서 조금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자, 문제를 얘기하죠.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 맞게 앱의 목적지 표시 강제와 금지해야 돼. 자, 앱택시는 승객의 실차율을 감소시키고 승객의 대기 시간을 감축시켜 배차의 효율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앱택시에 의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1일 평균 3억 7천만 원, 연간 1350억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 또 택시 기사들의 영업 수입을 상승시켜 택시의 영업 환경을 개선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거리 호출을 골라 태우기가 영업 수입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스마트폰이나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 단거리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앱택시의 편익과 효용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 택시 기사들 중에서 콜을 적극적으로 고르는 기사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장거리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콜이 잘 잡혀. 근데 문제는 단거리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택시가 너무 안 잡히는 현상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고를 수 없는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못 버티면서 나가 떨어지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되면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택시가 사실은 논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원래 같으면 다시 가맹이 증가하면서 정상화가 됐어야 되는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좀 이게 더 극단적으로 확 터져 나왔고 2022년, 2023년, 4년 이때 우리는 완전 미쳐버린 거죠. 택시로는 한국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돈을 너무 쉽게 많이 버는 택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그게 이거예요.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자꾸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버는데 무슨 얘기냐, 왜 비싼 걸 당연히 하는 걸 당연한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되면 지금처럼 가맹이 계속 증가해서 다시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이 가맹의 장점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복귀콜도 가맹이라도 받기가 힘들어지는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가맹인 상태.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실차율이 증가하고 이제 개인 택시가 논하는 그 상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침 또 협동택시, 운행이 어려웠던 그 법인 택시들이 협동택시화 되면서 회사 택시의 운행도 사실상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택시가 운행 기사님이 감소하고 차량 대비 이 감소하던 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운행 대수가 회사 택시가 협동 택시화 되는 것들과 더해서 회사 택시의 경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신규 기사 유입도 있고 그래서 기사가 증가하겠죠. 운행 대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과정에서 개인 택시가 누리던 그 가맹의 장점도 없어지면서 우리는 수입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자, 수입이 평평해질 때 우리가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에 그게 공포잖아요. 그게 2019년을 보시면 운송 수익금이 기사님 한 분당 17만 원이에요. 주행거리가 190, 그 다음에 영업거리가 120km, 실차율이 60%예요. 가맹에서 그나마 단기적으로 우리가 실차율이 80%까지 나왔죠. 근데 그건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가맹과 다수의 비가맹 혹은 그런 구조에서 가맹 기사님들의 실차율이 80%까지 넘은 상황이 우리가 몇 년 전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은 수수료를 많이 내도 가맹으로 들어갔고 그 기사님들을 바탕으로 이만큼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사실 카카오는 상장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큰 그림들이 다 어그러진 상태고 지금은 이제는 그냥 다 가맹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1년, 2년 뒤가 되면 다시 2019년 같은 형태로 정상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출이 평평해지면서. 근데 아직 우리가 30만 원 찍고 40만 원 찍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사님들이 계시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서 매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랜저 사고 K8 사고 전기 택시 비싼 거 사고 네. 그 맞춰놓은 분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요즘 뭐 자유이긴 하지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골프 치시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참 귀하죠. 우리가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직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까운 시점에 이제 5년, 6년, 7년 사이에 이게 택시가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막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고 골프를 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참, 그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정상화의 과정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어느 정도는 생각해 두시면 이게 닥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 정상화가 됐네. 라고 하고 끝이죠.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30만 원, 40만 원 매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사님들은 결국은 그걸 유지하려다가 아마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내려놨고 그래서 저도 미련 없이 그냥 서울 떠나고 그냥 인천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살아가자라고 해서 그냥 이쪽에 온 거예요. 야, 너 멀지 않아서 5년 지나면 다시 서울 올 걸 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서울 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생각은 저기 영종도에 땅들 많죠. 그러면 거기에 작은 땅 하나 해서 농막해서 위에 태양광 발전 달아두고 전기 택시 하나 사서 태양광 발전으로 충전하면서 느긋하게 그냥 영종도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게 그냥 꿈이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두시라라는 걸 얘기해 봅니다. 또 길게 주저주저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운행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